자, 3월 15일 파이썬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PPT를 이제 3개 진행을 했어요. 그냥 설치하고 개요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좀 빠릿빠릿하게 진행하느라고 이제 3개가 진행이 됐는데, 원래 목표는 이제 PPT 하나를 1.5시간으로 진행하는 걸 이제 원래 구상으로 했는데, 아마 초반에는 개당 1시간일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분량이 좀 적기도 하고 좀 쉬운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2개씩 이제 보내드리고, 혹시 시간이 남을 것 같으면은 중간에 한번 또 추가 파일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 개요, 제가 좀 악필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 개요를 봤고, 뭐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대 발전 봤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4세대 언어 중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라 그랬죠. 이 4세대 언어 중에 컴파일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다. 그리고 파이썬은 이 인터프리터 언어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작성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 확장자가 txt 파일에다가 여기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령어들을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바꾸기를 해서 확장자를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바꿉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이 py, 뭐 C 언어 같은 경우는 C, 뭐 CPP,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확장자는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에 따라서 이거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면 인터프리터한테 해석을 시키느냐, 이 과정을 거치는데, 결과적으로는 컴퓨터한테 들어가려면 이진수의 모음으로 변환이 돼야 된다. 이 이진수의 모음을 우리가 기계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 자, 첫 번째로 깔았던 게 이제 파이썬 깔았던 거죠. 파이썬 사이트에서 뭔가 다운받아서 깔았었는데, 그때 깐 게 인터프리터예요. 그리고 코딩 도구, 통칭 ID라고 부르는 거였죠. 이걸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었고요. 여기에 몇 가지 확장 팩들 쭈쭈쭉 설치했었죠. 익스텐션.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소스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서 이제 주성문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원래 파이썬의 코드는 py인데 우리는 주피터라는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확장자가 ipynb였어요. 얘는 파이썬 코드 플러스 마크다운이라는 게 가능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이 대략 이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변수라는 거를 소개해드리는 부분에서 아마 이론적인 부분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마 오늘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변수가 뭔지 이해하고 그 다양한 종류의 변수를 이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컴퓨터에 장착하는 메모리입니다.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컴퓨터에 모두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 있어요. 보통 램카드 혹은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의 주 재료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웨이퍼라고 하는 건데요. 반도체 만들 때 쓰는 주 원료예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종종 나오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뉴스 기사에 또 요 그림하고 나왔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제재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겨울이다 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얘 원료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반도체입니다. 실리콘이 대표적인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제 도체라는 게 있고 부도체가 있어요.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애예요.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애예요. 반도체는 반만 흐르는 애가 아니고요. 뭐 전기나 흔히 열입니다. 열을 가하면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상태 변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한테 열을 가해서 전기가 흐르고 흐르지 않는 거를 온오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상태를 1로 보고요.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는 상태를 0으로 보면은 그거를 컴퓨터가 이진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얘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약간의 정기적인 장치를 가미해서 우리가 흔히 램카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아까 그 반도체 화면을 이렇게 빨간색이네. 그 원판을 이렇게 그려보죠.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는 거는 면적이 넓고 안 넓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진짜 눈곱만한 면적이라도 있어도 전기 흐르는 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이거 원판 하나를 통째로 쓰면은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건 전기가 흐른다 혹은 흐르지 않는다. 딱 이진수 한 개입니다. 이진수 한 개는 1 아니면 0이죠. 그럼 이걸 반으로 쪼개면요. 이진수 두 개가 되죠. 이쪽에는 1 아니면 0, 이쪽도 1 아니면 0. 조합하면 0, 0, 0, 1, 1, 0, 1, 1. 정보가 두 배로 뻥튀기 됩니다. 개수가요. 반으로 또 쪼개면요.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또 두 배로 뻥튀기 돼서 8개가 됩니다. 그래서 n개로 쪼개면요. 2의 n제곱개의 정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을 얼만큼 세밀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 장착하는 기기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점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계속 출시하는 제품들이. 반대로 그러면은 기술이 발전해서 처음에는 요거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더 세밀하게 쪼갰다. 그러면은 옛날하고 같은 개수의 용량을 표현하려면 기기는 더 소형화되겠죠. 자, 이렇게 이진수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여기 요거 하나에 이제 1 아니면 0이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런 이진수 하나를 1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진수 하나 갖다 꼴랑 뭐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숫자나 알파벳 같은 거, 글자를 표현하려고 막 연구를 했더니, 물론 바다 건너에서 연구했겠죠. 자기네 말 위주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숫자 혹은 영문 한 글자를 표현하려고 봤더니 이진수 7개가 필요하더래요. 이 방식을 안시라고 합니다. 안시라고 하면 보통 표준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했더니 그러면 이진수를 묶어놨을 때 어떨 때는 영어로 해석하고 어떨 때는 한글로 해석해라 이거예요. 이거를 온오프 시킬 수 있는 이진수 하나가 더 필요하더래요. 그러니까 0이면은 이거는 영어로 해석해야 되고 1이면은 그 뒤에는 한글로 해석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부호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7개 플러스 1개를 해서 영어 플러스 1개 국어를 표현하는 체계를 만드는데요. 이걸 확장안시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확장안시가요 국제표준으로 자리를 해요. 그러면 이진수 8개인 거죠. 요거 8칸이요. 한 이만큼 되겠네요. 8칸. 자, 이때부터 이게 국제표준으로 자리를 하면서 이진수 8개, 즉 8비트를 컴퓨터 용량의 최소 단위인 1바이트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왜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일정 범위마다 단위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 개념을 갖다 붙여서 얘를 이제 1000단위로 뻥튀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는 계속 2배씩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1000단위로는 못하고 1024 단위로 해요. 왜냐면 2배씩 키우면 2, 4, 8, 16, 32, 64, 128, 그 다음에 256, 512, 1024거든요. 그래서 1024 바이트를 1kB 1024가 모이면은 그걸 1kB. 또 킬로바이트가 1024 모이면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가 1024 모이면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1024 모이면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 이상은 일상에서 보기엔 좀 힘들죠. 네,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종합을 해서 다시 맨 처음에 봤었던 그 램카드로 가보죠. 이 램카드를 만드는 부품 자체가 아까 그 웨이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잘게 쪼개서 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램카드가 16기가다 라고 하면은 16기가 곱하기 1024 킬로바이트 곱하기 메가바이트 1024 킬로바이트 곱하기 1024 바이트 곱하기 이진수 8개. 이마만큼의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자잘자잘한 칸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이 칸에 그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 이름을 부여받는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뭐 원래는 이렇게 되게 의리의리한데요. 코드상에서는 별거 없어요.
특정 키워드에 원하는 값을 대입하는 걸로 표현하시면 돼요. 대입 연산자를 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해요. 그래서 변수 이름 이퀄 값인데 예를 들면은 num1 이퀄 100이라고 하면 이 램 카드 어딘가에 이렇게 메모리상에 자리를 이렇게 차지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num1이라는 딱지를 붙여요. 그 다음에 10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 100을 이진수로 환산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걸 변수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뭔가 내가 사진을 보고 싶어서 사진을 더블 클릭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진은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게 하드디스크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파일은 메모리로 복사가 돼요. 거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램카드에 기록되는 내용은요, 다 쓰고 나면 알아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전원을 끄면은 여기에 기록됐던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램카드를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하드디스크는 전원 꺼도 안 날아가죠. 그래서 비휘발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왜 굳이 램카드로 복사한 다음에 열람을 하느냐? 처리 속도가 비교 불가해요. 얘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고 얘는 되게 느려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되게 느려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있는 장비가 SSD라고 하는 그 메모리 타입의 하드디스크인데요. 만약에 컴퓨터가 좀 느린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하드디스크만 바꾸면 체감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어쨌건 변수라고 하는 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되는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그 메모리의 어딘가에 접근하기 위해서 코딩상에서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고요. 그 메모리상의 공간을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엑셀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내가 num1는 100이라고 코딩을 하면 컴퓨터가 어디엔가 이 num1이 저장될 공간을 점유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num1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요. 100을 대입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100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줄에 num2는 200이라고 코딩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 넓은 공간에 그 옆에다 딱 맞춰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아무데나 만들어요. 여기가 num2고 200. 또 num3라는 걸 만들면 또 다른데 아무데나 만들어요. 이 넓은 공간을 랜덤하게 액세스한다. 액세스하는 메모리다 라고 해서 램이라고 불러요. 자, 조금 전에 드렸던 얘기를요 텍스트로 정리한 겁니다. 보통은 텍스트 주룩주룩 읽으면 좀 재미없어 하셔서 좀 그리면서 했어요. 자,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0과 1로만 구성된 이진수로 저장한다. 좀 전에 했는 얘기죠. 그래서 이진수 값 하나 1비트, 1비트는 2개 정보, 0 아니면 1. 그래서 2비트는 총 4개 데이터. 그래서 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표현 가능한 값 2배씩 증가. 그래서 n개의 비트는 총 2의 n제곱개 정보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비트가 모인 단위를 1바이트라고 하고 2의 8제곱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024 단위로 용량 단위가 결정되는 거죠. 좀 전에 드린 얘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진수가
뭐 1001001100110110 막 적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컴퓨터는 이거를 한꺼번에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끊어서 해석해요. 그럼 이거를 과연 몇 개씩 끊어서 해석할까요? 8개씩 끊을까요? 아니면은 16개씩 끊을까요? 자, 이진수를 10진수로 환산한다고 할 때요. 제가 메모장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제가 막 적고 있습니다. 자, 요만큼을 복사해서 인터넷에서 진법 변환이라고 검색하면 할 수 있는 사이트 나오거든요. 자, 요 값을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388이래요. 자, 요만큼이 388이고 그 다음에 또 요 같은 자릿수를 잘라서 다시 변환하면은 얘는 330이래요. 아까 338이었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석하면 173,386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진수들이 쫙 덩어리 지어서 써 있는데 그거를 몇 개씩 끊어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자, 메모리에 저장된 0과 1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하는가에 따라 데이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거를 자료형 혹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종류는 굉장히 심플한 편이에요. 통상적으로 int라고 하는 애는요, 정수거든요.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얘는 4바이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수 32개가 모여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수값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플로트, 실수죠. 플로트는 8바이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수를 32개씩 묶어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64개씩 묶어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정수냐 소수점 포함한 실수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진수를 해석하는 방법까지 뭐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그건 모르고요. 그냥 이 자료형이라는 거의 의미가 그 메모리라는 공간에 이진수들이 다글다글다글 있는데 그걸 몇 개씩 끊어서 해석하는가를 결정하는 유형이다.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인트하고 플로트는 자주 쓸 거니까 오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이라는 거는 값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논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컴퓨터 메모리에 a라는 이름표가 붙은 공간만 점유하고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은 특이하게 복소수 타입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이렇게 배운 거예요. 3i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실수와 허수라고 부르죠. 이게 있어서 정리는 했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복소수는. 자, 그 다음에 논리형이고요. 참 혹은 거짓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합니다. 1과 0의 숫자로도 대응이 됩니다. 혹시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해보신 분들 계시면은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앞에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뭐 다른 언어 하신 분들 되게 실수 많이 하세요. 왜냐면 파이썬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든요.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문장이에요.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감싼 애들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자, 복소수는 별로 필요 없는 애니까 제가 그냥 까만색으로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변수 이름을 짓는데 규칙이 좀 있습니다. 영어, 숫자, 언더바의 조합만 가능하고요. 영어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변수 이름에 한글 사용도 가능하긴 한데요. 그렇게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뭐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기존 프로그래머들이 어색해서 한글 변수는 안 써요. 근데 저도 데이터 분석할 때는 써요. 그래서 내 언더바 나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30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 한글 쓰셔도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띄어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해서 변수 이름을 지어야 될 때 I랑 age라는 단어를 결합해야 된다 라고 하면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띄어쓰기가 들어갈 위치에 언더바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띄어쓰기가 들어갈 위치의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언더바로 표기하는 거는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낙타 등 같다라고 해서 카벨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둘 중에 뭘 쓰던지 간에 상관은 없거든요.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 문제인데 전문 개발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규칙으로 어떤 방법만 골라서 쓰자라고 정해놓는 경우도 꽤 흔해요. 그래서 회사 안에 정한 규칙이 있다고 하면 그걸 따르셔야 돼요. 안 따른다고 프로그램에서 에러 나는 건 아닌데요. 최대한 코딩 스타일을 비슷비슷하게 맞춰서 혹시 모를 퇴사로 인한 인수인계 같은 거 할 때 좀 삐그덕거리는 거를 방지하자 그런 취지가 좀 커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예약어라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특정한 기능을 갖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안에서 쓰이는 일종의 명령어들이에요. 얘네들의 기능은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우실 건 없습니다. 자, 변수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초기화가 뭐냐? 어떤 변수의 최초로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선언과 할당 이 2가지로 나눠져요.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부터 무슨 변수를 쓸 건데 이 변수에는 정수만 허용할 거야 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나는 지금부터 정수형 변수 a라는 애를 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인트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a라고 붙여요. 그 다음에 a에다가 100을 넣을 거야. 이걸 할당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 이제 100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파이썬은 이렇게 안 해요. 파이썬은 선언과 할당이라고 하면 표현이 틀려요. 파이썬은 선언이 없습니다. 파이썬은 이딴 거 정리 안 하고요. 그냥
내가 A를 불렀으니 A가 생겼더라예요. 그래서 선언이란 말을 안 하고 초기화라는 용어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책 보면서 변수 파이썬인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선언 할당 얘기해요. 근데 파이썬 책에서 선언과 할당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냥 깊게 모르고 대충 아는 거예요. 그 책 쓴 애가. 자, my name에다가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했어요. my age는 20, my height는 175. 프린트는 출력하는 명령어라 그랬죠. my name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라. 파이썬. my age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출력해라. 20. 그리고 my weight를 출력해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럼 my weight가 얼만데요? 모르잖아요. 얘는 오죽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my weight라는 애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딱 표시하고 에러. 그러면 밑에는요 출력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은요 동작하다 에러 나면 거기서 멈춰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뻗었다 라고 표현하죠. 에러 나면 그 순간 멈춥니다. 코딩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밑에 에러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요. 어디서 에러가 났다라고 이게 표시가 되고 에러의 원인이 이렇게 영문 메시지로 나와요. 코딩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시려면 이 에러 메시지 꼭 해석해보고 넘어가세요.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이 문장들이 어휘력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아요. 얘네가 문장 패턴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일반 평서문 번역은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은 구글 번역기에서 돌리면 꽤나 잘해요. 번역. 수업 시간에 제시해드리는 소스 코드들 제가 다 나름 만드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코드가 인터넷에 널려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유튜브로 설명하는 코드가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상호작용은 안 되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소스 코드는 인터넷 뒤지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용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코딩 자체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많이 요구가 돼요. 더군다나 이런 코드 요즘 챗GPT가 짜주잖아요. 걔가 실제로 개발자들이 그걸로 업무를 진행해 봤는데 100% 쓸만하진 않대요. 현재까지는 한 30, 40% 정도밖에 못 건진대요. 쓸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찾는 게 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기왕이면은 이거 오답 노트 만들듯이 스크랩 하시면 나중에 모였을 때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아까 에러 메시지가 뭐뭐뭐 is not defined 였거든요. name is not defined python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 진짜 이렇게 설명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지가 이렇게 잘 안다고 자랑하려고 설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100% 지들이 보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려고 적는 거예요. 이런 거 거의 블로그는 100% 자기가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오답 노트 용도로 이렇게 블로깅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까지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제 끝까지 가신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의 지식인 사이트예요.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답 찾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도 여기 있는 애들이 코딩을 되게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 여기도 코린이 되게 많아요. 처음 하는 애들. 여기 댓글도 쭉 보다 보면은 얼추 이제 아 이런 건가 보다 답변들 보다 보면. 근데 저도 영어 못 하거든요. 그러면 번역기 돌리는 거죠. 되게 해석 잘해요. 얘네가 어휘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거를 꼭 구글 번역기 쓰셔야 되는 게 구글 브라우저 번역기 쓰셔야 되는 게 다른 번역기는 이것도 해석해요. 프로그램 코드도. 여기 중간중간에 막 DEF 나가다 이렇게 막 해석해버려요. 그럼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내용이 올바르게 정정하는 과정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학습 효율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예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그래도 오늘은 실습하는 방법까지 한번 다시 말씀드려야죠. 자, 지금 45분인데요. 지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시간 거의 다 돼가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오늘까지는 이제 실습 진행하는 과정 제가 한번 다시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 번 보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다음 PPT부터는 실습 시간 부여해 드리면 이제 각자 하시다가 안 되시면 저 콜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 뵐게요. 네, 그럼 실습 진행하는 과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임의의 위치에다가 각자 자기만의 작업 폴더를 만드셨죠. 네, 저는 작업 폴더를 새로 만들어갖고 폴더가 비어 있어요. 이 작업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셔야 돼요. 여는 방법은 왼쪽에 첫 번째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폴더 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눌러서 여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내 작업 폴더까지 들어가서 폴더 이름 선택된 거 확인하고 이렇게 여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메뉴 밑에 보시면은 오픈 폴더 혹은 한글 버전인 경우엔 폴더 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걸로 내 작업 폴더 선택하고 여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폴더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절대 파일을 직접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 기능을 100% 발휘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소스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파일 메뉴 밑에 뉴 파일 선택하시면은 선택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 파이썬 파일이 아니고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에요. 파이썬 파일은 순수 파이썬 소스 코드고요. 주피터는 우리가 저번에 사용했었던 그 블록을 나눌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에요. 파일을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거는 컨트롤 쉬프트 P 누르시고 주피터라고 검색하시면 주피터 크리에이트 뉴 주피터 노트북 이런 명령이 나와요. 요거 선택하시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파일이 만들어지면 여기 untitled 1.ipynb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왼쪽 폴더에는 안 생겨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얘가 현재 저장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면은 무조건 저장을 한번 하세요. 컨트롤 플러스 S 누르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할 때 여기 교환 파일 확인하시면요. 이게 지금 파트 4의 변수의 이해라고 하는 교환 파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저 PPT 제목이랑 파일 이름 맞춰요. 근데 사실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공사
변수의 이해 점 확장자 꼭 넣으셔야 돼요. i파이 nb 확장자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파일 이름 입력하시고 .i 파이 nb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저장을 하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피터라고 하는 거는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글 쓰는 블록하고 파이썬 소스 코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거였잖아요. 블록 종류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 소스 코드 블록인 거고, 마크다운 블록 추가할 때는 이거 누르시면 되죠. 마크다운 블록을 밑에 하나 추가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를 바꿀 건데, 이게 밑에 거를 위로 올리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위에 걸 내리면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마크다운이 위에 올라오게. 다시요. 밑에 거를 자꾸 위로 올리면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위에 거를 자꾸 끌어내리면 잘 내려와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제목을 낼 건데, 교환 보시면 제가 여기에는 마크다운 블록 같이 넣어놨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제목도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작성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굳이 제가 규칙을 잡은 거는 1수준 제목은 단원 제목을 이렇게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2수준 제목은 PPT 옆에 보면 이렇게 소단원 제목 있죠? 요걸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3수준 제목은 페이지 제목을 가져온 겁니다. 저는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규칙은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PPT에 넘버링으로 1, 2, 3 돼 있으면 얘는 안 가져가요. 그래서 만약에 실습하는 페이지에 실습은 여기 오른쪽에 실습이라고 붙여놨어요. 요걸 보시고 아, 여기는 내가 실습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시면은 요걸로 블록에 소제목 하나 넣으시고 요 내용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행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로 그 캡처를 떴기 때문에 아마 결과 보시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샵 04강 변수의 이해 샵 2개 1 변수의 이해 샵 3개 다양한 변수 만들기 하고서 쉬프트 엔터 누르면 얘가 이렇게 딱 렌더링이 되고요. 렌더링이 되고 밑에 블록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각 코드에 대해서 뭐 주석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설명 용도니까 뭐 주석 이렇게 작성하시고 네, 코드 입력하신 다음에 프린트 A, 프린트 B 해서 출력되는 결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주피터로 작성을 한 거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작성한 거는 파이썬 원래 소스 코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파이썬을 다뤄보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아, 나는 이거 파이썬 진짜 실 소스 코드가 진짜 필요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 위에 보면 점점점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은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라는 형식으로 내보내시면 원래 파이썬 소스 코드 형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마크다운으로 작성한 거는 이렇게 주석처럼 나오고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장은 안 됐으니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하시되 확장자를 PY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만의 독자적인 기능인데요. 다른 코딩 도구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주석을 적을 때 샵 한 칸 띄고 퍼센트 2개 요거요. 그럼 여기 구분선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은 멀쩡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주피터처럼 이렇게 블록으로 쪼개요.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의 고유 기능이에요. 여기 밑에다가 뭐 C는 헬로라고 하고 프린트 C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 실행하면은 인터프리터 가동해서 결과가 이렇게 한꺼번에 툭 튀어나오는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요 주석 단위로 마치 주피터 블럭 같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여기 셀 실행이라는 거 누르면 딱 요만큼만 실행하면서 결과가 옆에 따로 떠요. 이렇게.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의 고유 기능이에요. 여기서도 주피터처럼 Shift 엔터로 단축키로 실행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코드는 이제 같이 한번 리뷰한 다음에 실습 시간 따로 할애할 겁니다. 자, 변수 A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1, 2, 3이라는 자료를 대입했고요. B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4, 5, 6이라는 자료를 대입한 다음에 각각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A하고 B가 나오죠. 자, 한 번 만든 변수는 주피터는요. 블록이 서로 나눠져 있어도 이전 블록의 코드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제가 myNum은 1, 2, 3, 4, 5 라고 하고 여기를 실행을 해요. 근데 여기는 출력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 다음 블록에서 print myNum 이라고 실행을 하면 이전 블록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실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name은 python 이라고 한 다음에 블록을 추가할게요. print name이라고 하면 이제 에러 날 거예요. 자, name이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여기 실행했나요? 실행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썬이 이 name이라는 변수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블록 왼쪽에 보면은 대괄호가 들어가거든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블록이 실행된 순서예요. 근데 여기 name이라는 변수 만든 곳은 대괄호 옆에 아무런 숫자가 안 적혀 있어요. 걔는 실행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파이썬은 이 안에 내용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블록은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뒤늦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실행 순서가 2, 3, 4, 5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를 다시 실행하면 여기 순서가 이제 6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이전에 실행됐던 애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 실행하면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myNum과 name이라는 변수를 지금 얘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블록을 다 지워도요. 자, 코드 블록 새로 만들게요. 그래도 아까 실행했던 변수는 기억하고 있어요. 블록을 지워도 아까 실행했던 내용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전에 기억했던 거를 내가 날려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재시작을 누르셔야 돼요. 일종의 재부팅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든 변수가 손실됩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블록을 만들면 프린트 my num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해를 못해요. 처음부터 다시 했기 때문에. my num은 1, 2, 3 실행하고 얘를 다시 실행하면, 그러니까 블록상의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블록 옆에 있는 실행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블록 순서는 여차하면 바꿔버리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런 식으로 했다 지웠다 하면은 얘가 무슨 변수를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따라가기 좀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변수라고 하는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얘가 기억하고 있는 변수 목록이 밑에 쫙 하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블록 자체를 지워도 얘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변수가 my num이니까 나는 그냥 원할 때 print my num 이라고 해서 출력하면 나와요. 여기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도 표시가 되죠. 또 일반 코딩 도구보다 여러모로 좀 쓰임새가 많은 애예요. 무엇보다 공짜라서 쓰는 겁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파이 차면 가격이 참 무섭습니다. 많이 궁금하시면 그 대학교 때 쓰시던 메일 주소를 갖고 계시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 걔네한테 그 학교 메일로 내가 학생이라서 이걸 써보고 싶다라고 양식이 있어요. 작성해서 보내시면은 그 양식은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럼 걔네가 1년짜리 무료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줘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다 될 때 되면은 이제 또 갱신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해봤는데 좀 귀찮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다양한 변수 만들기라고 제목을 달았고 그 다음 페이지 같은 제목이니까 블록 하나 추가해서 이어하시면 돼요. 자, 실수형 변수, 소수점을 갖는 변수죠. 출력하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듭니다. 지수표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엑셀 쓰시는 분들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2의 5승, 2의 마이너스 3승. 근데 10의 5제곱,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 뒤에 양수가 있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그만큼 이동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소수점 여기 찍고 00 채우시면 돼요. 세 칸이네요. 그 다음에 4.24에 2의 마이너스 3이면은 소수점이 왼쪽으로 3칸 갑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점 찍고 0.00. 그럼 0.00424. 그러니까 소수점을 몇 칸 이동할지에 대한 표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거랑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진법 표현도 있어요. 177이라고 하면 이게 16진수인지 8진수인지 10진수인지 모르거든요. 8진수는 0, 1, 2, 3, 4, 5, 6, 7 다음이 10이죠.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다음이 10이에요. 10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10이죠. 11, 12, 13, 14, 15, 16. 그러니까 10진수 16은 16진수에서는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177이라고 하면은 1, 7 전부 10진수랑 8진수랑 16진수에 다 있는 숫자니까 이게 10진수 17은
16진수로는 11인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숫자 0하고 알파벳 5를 붙이면 얘를 8진수로 인식을 해요. 16진수는 숫자 0과 알파벳 X를 표기합니다. 그럼 얘는 16진수예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8진수나 16진수로 숫자를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하면 10진수로 바꿔서 출력해요. 10진수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18진수 177은 10진수 127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 8진수는 평상시에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진수는 한 번 나와요. 색상 표기할 때 한 번 나와요. 이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논리형 변수입니다. A에다가 참을 의미하는 true를 저장하고요. B에다가 거짓을 의미하는 false를 저장해서 각각 출력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자열 변수입니다. 쌍따옴표나 헛따옴표에 쌍으로 감싸면은 뭐든지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헛따옴표로 1을 감싸면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고, 내용이 없는 변수 non이라고 대입하면 되죠. 이 non이라고 하는 값은 평상시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변수라는 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나중에 뭔가 대입해야지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조건문이나 반복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익히게 되면은 그때 상황이 나오는데, 그럴 때 미리 변수는, 그러니까 그릇은 준비하되 내용물은 나중에 채워 넣겠다라는 게 논의 표기예요. 사실 오늘 실습 내용은 눈으로 보면은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직접 처음이시면은 타이핑을 해보십시오라고 권해드리는 게, 이게 대소문자 구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대소문자 차이에서 오타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소문자 틀리면 진짜 다 틀린 거예요. 아까 제가 알파벳하고 숫자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진수를 모아서 글자를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컴퓨터는 이진수를 인식한다고 해도 사람은 그걸 10진수로 바꿔서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각각의 글자에 부여된 일련 번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진수 33은 느낌표입니다. 그 다음에 10진수 48은 0이에요. 10진수 65는 대문자 A고요. 그 다음부터 1씩 커집니다. 소문자 A는 97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true라고 적고 싶은데 만약에 잘못해서 이렇게 적었다 라고 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첫 글자가 84라고 명령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116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차이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선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요, 뭐 오늘 실습은 크게 그런 게 없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약자를 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려면은 타이핑 연습을 일반 평서문하고는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학습 정리입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 이름을 부여받은 메모리 공간이다. 여기서 메모리는 램카드라고 했었죠. 램카드가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전류를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할 자리를 잡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변수라는 거는 대입연산자 equal을 써서 오른쪽에서 명시하는 값을 왼쪽으로 정의한 단어에 대입한다.
오른쪽에서 명시한 값을 왼쪽에서 정의한 단어에 대입한다. 이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은 성립이 안 됩니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종류를 기본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파이썬은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문자열, 그리고 논리형, 빈값, 논, 그리고 복소수가 있는데 걔는 잊어버리셔도 된다 그랬죠. 변수의 최초로 값을 할당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 이름은 영어 숫자 언더바를 쓸 수 있고 첫 글자는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기능을 부여한 키워드, 이걸 예약어라고 하죠. 이걸 쓸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한글을 써도 되기는 해요. 아까 여기 프로그래밍이라는 변수는 파이썬이라고 저장을 하고 프린트 프로그래밍이라고 출력을 하면은 파이썬이라고 나오고, 밑에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값은 파이썬이다. 사이즈는 글자 수예요. 6글자. 이렇게 한글 이름의 변수도 가능하긴 한데 어색해서 잘 안 하려고들 하세요. 네, 아무 지장 없어요. 한글 변수. 자,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부분은 컴퓨터의 어느 부분인가?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GPU. 변수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곳이에요. 메모리라고 했었죠. CPU는 연산이고요. GPU도 연산입니다. CPU는요, 그 중앙처리 장치라고 부르잖아요. CPU는 전천후예요. 정수, 실수, 문자열, 그림 이런 걸 다 하는데, GPU는 실수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실수 연산 하나만큼은 CPU보다 빨라요. 소수점 연산이죠. 근데 하필이면은 머신러닝과 블록체인이 이 소수점 연산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최고라는 애들이 이거 엄청 사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엄청 뛰었죠. 자,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불, 논리값, 스트링, 문자열, 인트, 정수, 플루트, 무리수. 예, 플루트는 실수 타입이었죠. 예, 무리수 타입은 없어요. 자, 어떤 변수에 가장 처음 값을 대입하는 처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선언, 초기화, 리셋 설정. 예, 초기화였죠. 예, 평가하기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 용어들은 그래도 답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 꼭 그 일상 용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기억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시간 할애할 테니까 첫 번째 코드 타이핑해서 만들어 보시죠. 네. 지금 8시 반이고요. 8시 50분까지 실습해 보시고, 실습한다기보단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9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단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함수와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함수하고 객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 벌써 나오면 안 되는 주제예요. 근데 파이썬이 언어를 좀 쉽게 만든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고차원적인 개념을 좀 처음부터 건드릴 수밖에 좀 없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서브젝트들은 추후 뒤에서 이제 제대로 단원을 꾸려서 다시 소개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앞부분 코드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개념 정도의 정리만 하는 거다. 예, 그렇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함수입니다. 수학 좋아하세요?
자, 수학에서 함수는요, 이런 식이죠. f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때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찾아봤더니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 집합 y의 원소 하나씩만 대응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대요. 혹시 이런 문장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예요. 자, x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x가 1이에요. 그리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y는 3, x가 2면은 5, 3이면 7, 4면은 9, 5면은 11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가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게 하는 규칙, 이 규칙을 함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수학에서 말하는 이 함수랑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x가 1로 결정되면은 y는 요 규칙을 적용한다면 무조건 3이죠. 다른 값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함수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서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얘기를 조금 틀어서요. x가 1일 때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이잖아요. 문제하고 답을 쭉 입력을 해서 컴퓨터한테 이 안에 들어갈 규칙을 찾아 라고 명령 내리면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 중에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문제하고 답을 줬을 때 그 규칙을 컴퓨터가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숫자만 갖고 할 거면 그냥 통계학 쓰는 게 낫고요. 머신러닝일 때는 문제가 이미지 혹은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있을 때 y는 f에다가 1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 f라고 하는 키워드에 의해서 2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이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죠. 얘가 x가 되는 거니까 이 수식을 그대로 갖다 놓고 x 자리에다 1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수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fx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이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f에다가 1을 줬을 때 결과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f의 5라고 하면은 결과값 11, f의 10이라고 하면은 결과값 21. f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조건값만 바꾸면 이 수식을 계속 재탕할 수 있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초점 맞추시면 돼요. 코딩하면서는. 자, 그래서 파이썬에도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똑같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파이썬 코드로 풀어보면 파이썬에선 def라고 하는 예약어를 먼저 적습니다. 정의하다, define이죠. 이걸 줄여서 def라고 적어요. 그리고 함수 이름을 명시해요. 여기서는 f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간 이 조건값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여기다 적어요. 그리고 이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콜론을 찍고요. 들여쓰기를 좀 합니다. 반환을 하죠. 반환하는 걸 리턴한다라고 하고 수식을 적으면 이게 이걸 표현하는 게 돼요. 지금은 이거 정의하는 부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이걸 이렇게 코드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라는 단어는 분명히 뒤에 따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함수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f에다가 1을 주면은 1이라는 값이 1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이 계산돼서 리턴, 반환하잖아요. 결과값이 다시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출력을 하죠.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재사용하죠. 미리 정의해 놓으면 재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똑같이 구현해 봤어요. 자,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여기는 실행하면 아무런 게 출력도 안 됩니다. 함수는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을 안 해요. 반드시 걔를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f에다 2를 주면은 2라는 값이 여기로 전달이 돼서 요 수식이 동작을 하고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죠. 밑에는 안 해도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이거를 안 하셨다면 여기는 에러 날 거예요. f라는 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반드시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드를 볼 때 어떤 키워드가 나오고 괄호를 열고 어떤 조건값을 주면은 그거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날 실습했었던 코드죠. 자, 오늘도 여러 번 썼죠. 얘를 보죠. 이름.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 꼭 f라고 적을 필요 없어요. 수학 풀 때도.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f라고 적는 거지. 여기에다가 hello의 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기 앞에 들어가는 이름은 적기 나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학에서 호출할 때 y는 hello의 5 이렇게 주겠죠. 뭔가 단어가 있고 괄호가 튀어나오면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죠. 그럼 얘는요. 파라미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반환되는 값은 없는 프린트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명령어라고 설명했죠.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거예요. 함수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전에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드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출했다고요. 썼다고요. 자, 지금까지 사용한 프린트 명령은요, 파이썬에 미리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얘를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이 내장 함수라는 개념을 설명드리지 않으면 이걸 앞으로 계속 명령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함수라는 용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단원이 준비가 된 거예요. 앞으로는 프린트 함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소는요, 파이썬 공식 매뉴얼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나 어떤 수업도 이 사이트보다 자세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썬을 만든 장본인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던 프린트라는 애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프린트 함수 나오죠? 내장 함수라고 적혀 있네요. 들어갑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입니다. 가끔 파란 것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 매뉴얼이요, 초심자들이 읽기에 그렇게 친절한 설명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원문은 다 영어로 돼 있는 걸 우리나라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좀 재능 기부한 형태예요. 번역이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요.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겠지만 우리한테는 다 생소하다고요. 스트림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이나 수업들은요, 여기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약간의 그 저자 혹은 강사의 그 저마다의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컴퓨터 책들의 목차가 똑같은 이유예요. 왜냐면 여기서 베이스를 베껴오거든요.
이 내장 함수라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앞으로 쓸만한 것들, 예제를 운영하는데 좀 쓸만한 것들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타입 함수라고 해서 설명하면은 인자 하나의 경우 오브젝트형을 돌려줍니다. 반환값은 형 객체이며 일반적으로 오브젝트.클래스가 클래스가 돌려주는 것과 같은 객체입니다. 일부러 이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어. 저도 이거 애매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작게 줄여서 붙였어요. 자, 요 말을 제가 재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값의 데이터 타입을 판단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어떤 변수를 줬을 때 아까 우리가 인트, 플로트 뭐 그런 거 봤었잖아요. 그 종류를 판별해서 반환을 해줘요. 그걸 이제 출력하면은 이 변수의 종류는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A라는 변수 만들면서 1이라고 넣으면 얘가 인트인 거 누가 몰라요. 정수인데. 그래서 실제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적어도 제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때 그 말을 증명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오늘 아니면 잘 안 써요. 자, 실습입니다. 블록이 좀 좁아서 이렇게 좀 내분할 했는데요. 요 순서로 보시면 돼요. 자, age라는 이름의 변수를 20이라고 넣습니다. 이거를 타입 함수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반환받고 출력을 하면요. int라는 클래스래요. 지금 여기서 클래스라는 의미는 그냥 종류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3.14라는 변수를 파이에다 담아요. 타입 함수로 검사합니다. 그러면 결과 확인했을 때 플로트라고 나오죠. 헬로 파이썬 쌍따옴표로 잡았으니까 문장이죠. 타입으로 검사하면 str, 스트링은 str이라고 표기가 돼요. true, 참이죠. 얘를 ok에다 담았어요. 타입 검사하면 불린이라고 적는 건데 약자로 그냥 불이라고 적어요. 자, 이런 용도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로 쓸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얘를 미리 꺼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좀 자주 쓸 애가 얘입니다. input이라는 함수인데요.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문자열로 입력받는 함수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input 함수의 반환값이 되고요. 그 내용을 다른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주로 이렇게 씁니다. input 한 다음에 뭔가 메시지 내용을 적어요. 결과를 반환받으세요. 자, 여기를 실행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단에, 화면 상단에요. 만약에 창이 이만큼 떠 있는데 코드가 여기 있다. 그럼 화면 꼭대기에 뜹니다. 요 창이요. 자, 요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입력받는 칸이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입력하면 꼭 엔터를 땅 치면은 그 내용이 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제를 만들 때 내가 A라고 해서 10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고 고정된 결과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예제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지금 input이라는 함수를 먼저 꺼낸 거예요. 자, 실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보면 input 함수만 먼저. 자, msg는 input hello 라고 적고 print msg 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여기가 실행되면요, 이 매개 변수로 전달한 내용이 여기 밑에 이렇게 메시지로 뜨고요. 여기에 뭔가 입력을 받아요. 여기에 내가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내용이 이 MSG에 저장이 돼요. 입력하기 전까지 얘는 계속 실행 중인 걸로 나와요. 시간 계속 가죠.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를 입력받겠습니다. input,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실행하면은 위에 착 나오겠죠? 그리고 입력받은 내용을 출력했습니다.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받은 내용의 데이터 타입을 검사하면은 스트링이죠. 이게 안녕하세요 파이썬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스트링이 아니라요.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변수는 스트링으로 인식해요.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뿌리고 입력값을 1, 2, 3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걸 여기다 받아요. 출력하면 1, 2, 3 나왔죠. 근데 이 MSG2라는 변수의 타입을 검사해보면 여전히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 2, 3이라고 입력했는데 실제로는 따옴표로 감싼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문자열은 정상적인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안 돼요. 문자열 간의 덧셈은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여러 계좌에 동시 이체를 해요. 이체 금액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5,000원 또 5,000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건 간의 사용자 입력값은 무조건 스트링입니다. 그러면 이체 금액 총액은요 이게 이체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내가 숫자로서 사용을 하려면 이거를 숫자로 변환하는 어떤 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입력값을 받으면 얘는 데이터 타입이 str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진짜 숫자로 바꾸려면 int라는 함수를 씁니다. 내장 함수 또 나왔어요. 이 함수들은 별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변환된 결과를 받는 건데 이를테면 여기서는 따옴표로 감싼 1, 2, 3이었는데 이거를 int라는 함수로 1, 2, 3이라고 하면은 따옴표를 벗겨서 반환한다는 거예요. 자, 출력하면 1, 2, 3 나왔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num이라는 변수의 종류를 판단해 보면 int, 정수라고 확인이 됐죠. 네, 요거 증명하려고 타입 함수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아니면 쓸 일 없어요. 근데 input 함수는 앞으로 많이 써요. 정수 타입은 이렇게 int라는 함수를 쓰는데 그럼 실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플로트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1, 2, 3.45라고 입력을 했을 때 따옴표로 감싸서 입력이 되면은 이거를 플로트 함수한테 던지면 따옴표를 벗겨서 반환받아요. 출력하면 1, 2, 3.45 타입 검사하면 여기다 던졌어요. 플로트라고 나오죠.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이렇게 변수가 여기서 1로 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계속 그리잖아요. 코딩 그 코드 보실 때 데이터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과정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실습하신 거 인쇄하신 다음에 이렇게 펜으로 따라 그려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태블릿 같은 거 있으시면 바로 직접 되겠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거는 조금 하드코어긴 해요. 손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 때에도 쓰이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코딩을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타이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요. 코드를 손으로 써놓고 이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변수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거를 옆에다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전용 노트도 있어요. 손코딩 노트. 이게 코딩에서 들여쓰기 같은 거 표현하려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선이 거져 있는 이런 노트인데 이거 뭐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PDF 파일 돌아다니거든요. 이거 인쇄하셔서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애들만 정수나 실수를 바꾸느냐? 정수하고 실수 간의 상호 변환도 됩니다. 자, num1은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거를 플루트 함수한테 주면은 정수를 실수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소수점 .0이 추가가 돼요. num2를 출력하면은 100.0이 되는 거죠. 소수점이 있고 없고는 엄연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 생성된 거에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서 출력하면 플루트라고 바뀌었죠. 반대로 실수 값을 정수 함수에다 전달합니다. 인트에다가요. 그러면 얘를 정수로 바꿀 거 아니에요. 소수점 뒤를 무조건 버립니다. 타입 변화는 int라고 나왔죠. 자, 두 번째 객체의 이해입니다. 이거는 짧아요. 자, 객체라고 하는 건요,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 변수예요. 객체라고 하는 걸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오브젝트잖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4세대 언어의 특징이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즉 객체 지향 언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를 말을 믹스를 시키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거래요. 전 이 말이 참 뜬금없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이 문장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외우고 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교재에서 봤었던 문장인데 이게 뭔 말이야 싶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대학교 가서 처음 만졌거든요. 진짜 이상했어요 이게.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용어가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 객체를요 제가 다시 정의한 겁니다.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 변수예요. 이거를 명사적 특성과 동사적 특성으로 구별해서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원이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명사적 특성은 아이디, 비밀번호, 메일 주소 이런 게 될 거고요. 동사적 특성은 가입하다, 탈퇴하다, 로그인하다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적인 부분을 함수로서 내장하고 명사적인 특성은 변수로서 내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객체라고 할 때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원래는 메서드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함수라는 말도 포괄적으로 같은 의미로 써요. 자, 그럼 객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안에 다른 변수와 또 다른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럼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애는 어떻게 쓰느냐? 객체 이름 점 변수 혹은 객체 이름 점 함수 이렇게 접근을 해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객체라는 용어는요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 거의 중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이 크게 그 1하고 2에서 두 달로 쪼개져 있잖아요. 두 달인데 한 달씩 쪼개져 있잖아요. 우리도 객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할 때는 이게 요번 반에서는 조금 진도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2개월 차 시작하면서 객체 들어갔어요. 지금 요 PPT가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당겨지네요. 아무튼 굉장히 중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그래서 벌써 객체라는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근데 파이썬은 얘를 첫 시간부터 꺼내요. 뭐 오늘이 뭐 첫 시간 있으면 치죠 뭐. 왜 그러느냐? 파이썬은요 모든 변수가 객체 형태로 존재한대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그래요.
모든 파이썬 책을 보면은 첫 챕터에 이게 나오는데 객체가 뭔지 말도 안 해요 다. 객체라고 하는 건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쓸 때는 객체 이름이 멤버일 때 member.user_id 그럼 변수를 쓰는 겁니다. member.join인데 뒤에 괄호가 나왔죠? 이건 함수를 쓴 거예요. 앞으로 코드 보시다가 잘 나가다 갑자기 점이 튀어나왔다. 그럼 왼쪽 게 객체예요. 오른쪽 거는 뒤에 괄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변수인지 함수인지 구별하시면 돼요. 모든 변수가 객체 형태로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A는 1, 2, 3이라고 변수란 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도 객체예요. 나는 단지 1, 2, 3이라는 값을 저장했을 뿐인데 이 안에 다른 변수와 함수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내장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기초 수업하면서 쓸 일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미 이 개념을 이렇게 약간 좀 정론에서 약간 벗어난 형태로 최대한 이해를 이제 도와드리려는 목적에서 비유 짱짱 때려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볼게요. 3.14라고 해서 파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값 저장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자, 파이.cell 소수점 올림 기능입니다. 파이._두개 풀로 소수점 내림 기능입니다. 그냥 3.14라고 만들었을 뿐인데 얘가 소수점 올림 기능과 내림 기능을 자동으로 내장해버려요. 이게 파이썬의 제일 큰 특징이에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구별되는 제일 큰 특징이에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명령어 내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막 우겨 넣어버려요. 앞뒤에 언더바 2개 붙는 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애니까 좀 우리가 만드는 거하고 구별하려고 이렇게 언더바를 2개씩 붙입니다. 우리가 만들 때는 보통 언더바 없이 만들거든요. 보통 만들 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나는 그냥 숫자만 넣었을 뿐인데 거기에 뭔가 내장이 되는 거죠. 자, 재사용이 가능한 명령어를 함수라고 하고요. 파이썬한테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의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다고 했죠. 이걸 내장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타입 함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검사해서 반환하고요. 인풋은 키보드를 통해 입력받은 내용을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정수를 바꿀 때는 int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실수를 바꿀 때는 플로트라는 함수를 썼어야 됐죠. 자,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 함수를 내장하는 특수한 변수를 객체라고 불렀고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변수를 객체 형태로 생성을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자, 파이썬에서 재사용을 목적으로 정의하는 형태로 명령어 형식을 띠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주성문, 변수, 함수, 객체. 함수죠. 명령어 형식은 함수입니다. 인풋 함수의 반환값은 어떤 데이터 타입인가? 네, 스트링,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이 아니라 다른 내가 더하기 빼기 같은 걸 하려면 가공하는 처리가 필요해요. 자, 타입 1, 2, 3의 반환 결과를 맞는 것. 이게 정수죠. 그럼 정수의 데이터 타입은 int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은 실습하시면 되고요. 공식적인 종료 시간은 50분입니다. 예, 10시에 끝나는 건데 그래도 꽉 채우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습이 나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 라고 판단되시면은 뭐 퇴실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뭐 깐깐하게 시간 체크하지는 않을게요. 자, 인사 미리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